엄마 돌아가셨어. 동생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고 힘들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갑자기 흐릿해 보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동생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하며 소연아, 봄 되면 놀러 갈게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73세,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평소 건강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 오민석이 골프웨어를 입은 채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새하얀 폴로 셔츠에 베이지색 골프 바지, 손목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골프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대.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불편함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거 참 안 됐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골프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 오늘 중요한 라운딩이 있다고 했잖아. 병원 VIP들이랑 약속이라 취소가 안 돼. 그리고 이미 다 결제했는데 환불도 안 되잖아. 남편은 현관으로 향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장모님 잘 보내드려. 나 간다.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도 골프를 갔습니다. 오늘따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해운대는 봄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광안대교가 희미하게 보이고 동백섬의 푸른 숲도 색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소연아, 민석이가 골프 가는 길에 전화했더라.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참 안 됐구나. 그런데 우리 민석이는 오늘 병원 일로 중요한 자리라 어쩔 수 없다더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변호하려는 의도가 뚜렷했고 저는 기계적으로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0년간 제가 품고 있던 가족이라는 환상의 조각이었을 겁니다.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장례식장은 부산 영락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챙겨 출발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이 백사장을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죠. 우리 소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던 엄마. 그런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 남편은 골프채를 들고 필드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에는 엄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고 퉁퉁 부은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이모가 다가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울먹이던 이모는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소연아, 사위는? 민석이는 어디 있니?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미 여러 조문객들이 남편의 부재를 눈치채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남편은? 갑작스런 응급 환자 때문에 병원을 비울 수가 없대요. 치과 의사잖아요.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20년간 익숙해진 거짓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응급 환자? 치과에 무슨 응급 환자가 그렇게 많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온다고.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모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드에서 공을 치며 함께 간 사람들과 점수 내기를 하면서 웃고 있겠죠. 52년 인생, 그중 20년을 오민석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제 이름은 김소연이었죠.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해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저는 오민석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자랑스러운 아내야. 내 격에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신혼 초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남천동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남편은 부산 의료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내조자가 되었고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남편의 병원 회계를 봐주고 직원 관리를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의 골프 모임에 따라다니며 의사 부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민석 원장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소연 씨는 정말 좋겠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그렇다고 믿었죠.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 외제차, 명품 가방.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엄마, 나 괜찮아? 영정사진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살아생전 엄마는 항상 제 눈치를 보셨어요. 명절 때 남편이 오지 않으면 민석이는 바쁘지? 하며 먼저 변명을 해주셨고 제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 괜찮니? 민석이가 잘해줘?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때마다 저는 당연하지, 엄마. 나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여보, 셔츠 다림질 제대로 안 했네? 여보, 옷차림이 왜 그 모양이야? 남편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게라고 대답하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달랑 화환 하나를 보냈고 3일장 내내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위 오민석이라고 적힌 화환이 다른 화환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어?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소연이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그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죠. 장례 절차, 화장 예약, 납골당 선정. 동생은 임신 중이라 힘들어했고 거의 혼자서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민석의 아내가 아닌 김소연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원래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었지만 20년 동안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격에 맞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입관식 날 아침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뵙는 날인데도 여전히 오지 않는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나. 병원이 마비라고. 임플란트 수술이 3건이나 잡혀있고 VIP 환자들이라 취소도 못해. 하지만 여보, 입관식이에요.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야,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나도 인간인데 장모님 돌아가신 게 안타깝지.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병원 문 닫고 갈 수는 없다고.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 통화가 끊어지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가려고 했는데 무릎 주사를 맞아야 해서 못 가겠구나. 민석이도 환자들 때문에 못 간다며. 병원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환자를 두고 올 수는 없잖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잘 보내드려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병원 환자와 장모의 입관식, 그리고 무릎 주사. 이 둘을 저울질하는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들의 이기심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언니, 형부는 끝까지 안 온대. 동생이 다가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 일이 바쁘대. 언니,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바빠도 장모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그 순간 제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익숙해라니. 익숙해졌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입관식이 시작되었고 관 속에 누워 계신 엄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죠? 그때 모든 게 제대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남편의 화난 목소리, 그리고 2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모자의 완벽한 호흡, 서로를 감싸주는 이기적인 책임전가. 저는 그들에게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간 저를 올감했던 미련의 끈이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는 헛된 기대의 끈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해운대에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소파에 누워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제야 고개를 돌린 남편. 3박 4일의 골프 여행에서 그을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역했습니다. 여보, 밥 먹자.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뭐 있어?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가 엄마를 잃고 돌아왔는데 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밥 타령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렸을 겁니다. 피곤해도 슬퍼도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나 피곤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으며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거절이었으니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내가 골프 갔다 와서 기분 나쁜 거야. 아님, 내가 장례식장에 안 가서? 야, 내가 몇 번을 설명해야 돼. 병원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나도 지금 힘들어. 엄마를 보내고 왔잖아. 제발 오늘만은 그냥 놔둬.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남편이 배고프다는데 아내가 이래도 돼. 제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치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너 진짜 미쳤구나. 남편의 말에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쳤어. 엄마가 죽었는데 골프나 치러 간 남편을 20년이나 참고 산 내가 미친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달콤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여자가 너무 나대면 안 돼라고 했고 제가 야근으로 늦으면 아내가 집을 비우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 품평을 했죠. 요즘 애들은 김치도 제대로 못 담가. 우리 민석이가 고생이 많아. 소연아, 민석이 와이셔츠는 매일 다려주니 의사 체면이 있는데 구겨진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엄마 편에 서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소연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만 늘어났을 뿐이었죠.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연아, 밥도 안 차려줬다고.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그건 아니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일 아침은 제대로 차려줘라. 저는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아들의 끼니였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죠.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편리하게 부릴 수 있는 가사 도우미였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밥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짐을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잠에서 깬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야. 뭐, 친정집이라도 가려고. 이제 갈 친정도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분간 호텔에 있을 거야. 생각을 좀 해보려고. 생각. 무슨 생각?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경멸로 변했습니다. 정말 웃기네. 엄마 돌아가셔서 정신이 나갔나? 호텔? 돈이 그렇게 많아? 내 돈으로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돌아봤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는 남편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 20년. 너무 길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죠. 47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김소연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동해바다는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에 갇혀 있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 중 전화가 47통, 문자가 89개. 대부분 남편과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그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장다희였습니다. 소연아, 나 다희야. 민정이한테 들었어. 엄마 돌아가셨다며.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해? 다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 호텔에 있어. 전화 너머로 다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소연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죽음, 골프를 간 남편, 20년간의 억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집을 나온 일까지. 다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만나자. 내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다희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다희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해운대 달맞이길의 2층 카페, 창밖으로는 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 천천히.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통제, 시어머니의 간섭.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지.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구나. 우리 모두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 행복.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 다희는 부산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말한 것들.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의 패턴이야. 정서적 학대. 그래. 신체적 폭력만 학대가 아니야.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통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도 명백한 학대지. 다희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야. 그리고 너는 에코이스트. 최악의 조합이지. 나르시시스트, 에코이스트? 처음 듣는 용어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골프를 간 것처럼. 둘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 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자기 밥부터 차리라고 하잖아. 셋째, 비판을 받으면 격분해. 내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다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남편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들이 갑자기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를 도구로 여겨. 자신의 성공과 이미지를 위한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내가 회계사로 돈을 벌면 그건 좋지만 너무 성공하면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승진할 때마다 깎아내렸겠지. 여자가 너무 나대면 안 된다. 가정이 우선이다. 이런 말로. 맞았습니다. 5년 전 부장 승진 때도 3년 전 팀장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남편은 항상 그랬죠. 그럼 에코이스트는 뭐야? 에코이스트는 그리스 신화의 님프 에코에서 나온 말이야. 헤라의 저주로 자신의 말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말만 되풀이하게 된 님프. 나르시시스트와 정반대로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해. 나라는 존재를 지우고 상대의 거울이 되는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희가 보여주는 에코이스트의 특징이 정확히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에코이스트의 특징.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펴 거절을 못해.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축소하고 갈등을 극도로 회피해. 소연아, 이거 다 내 얘기야. 하지만 나는 그냥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한 것뿐이야. 그게 바로 에코이스트의 함정이야.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에코이스트를 본능적으로 찾아내. 자신을 무조건 받아주고 반영해 줄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다희의 말에 20년간의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제가 항상 아니요라는 말을 삼켜야 했는지, 왜 제 감정보다 남편의 기분이 우선이어야 했는지, 왜 제 성공이 죄악감으로 느껴졌는지. 소연아, 내 가족관계는 어땠어? 우리 집? 평범했어. 아빠는 조용하신 분이었고 엄마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엄마는 항상 아빠 눈치를 보셨어. 아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아빠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그게 엄마의 입버릇이었지. 바로 그거야. 너는 엄마를 통해 좋은 여자는 남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학습한 거야. 그래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고. 다희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연아,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깨어났다는 거야. 엄마의 죽음이 내게 각성의 계기가 된 거지. 카페를 나와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4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야, 그런데 왜 나는 20년이나 이런 관계를 유지했을까? 트라우마 본딩이야. 학대적인 관계에서도 가끔씩 주어지는 작은 친절이나 애정이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 목마른 사람에게 한 방울의 물이 더 소중한 것처럼. 맞았습니다. 남편도 가끔은 다정했거든요. 생일에 꽃을 사오거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라고 말할 때도 있었죠. 그런 순간들이 저를 붙잡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몰 비용의 오류. 20년을 투자했으니 포기하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소연아, 잘못된 투자는 빨리 손절하는 게 맞아.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듯 제 마음도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죠. 호텔에 도착하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돈이 그렇게 많아? 내가 없으니 집이 엉망이야. 당장 들어와. 너 진짜 이럴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요즘 정상이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문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그의 시도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자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0년간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상황, 남편의 말과 행동, 그때의 제 감정까지 쓰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면 남편은 화를 내고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그 다음엔 시어머니를 동원해 압박하고 제가 사과할 때까지 냉전을 계속하는 패턴. 핸드폰을 뒤져보니 예전에 녹음해둔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증거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날들이었죠. 야, 된장찌개가 이게 뭐야? 걔도 안 먹겠다.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내 친구들? 다 한심한 년들이야. 유부녀가 왜 친구를 만나? 들을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듣고도 참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은 매달 골프에 1,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고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도 매달 큰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할인 상품만 골랐고 제 옷은 3년째 사지 않았죠. 일주일 후 남편은 제 변화를 감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직장에 전화를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소연 부장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다행히 제 상사는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김 부장님은 업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부부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친구들에게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죠.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고 민정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연아, 내 남편한테 이상한 전화 받았어.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하던데. 근데 나는 안 믿어. 10년 전에도 내 남편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호텔로 찾아왔고 프런트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죠. 손님, 남편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호텔 보안요원이 나서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남편을 호텔 로비에서 쫓아내다니. 정말 미친 게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상입니다.
다만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부당한 대우?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면서 무슨 부당한 대우? 배가 불렀구나.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미경 변호사는 부산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로 유명한 분이었죠. 김소연 씨, 그동안 수집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폭언 녹음 파일, 경제적 착취의 증거, 정서적 학대를 보여주는 문자들. 김미경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장모님 장례식 불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요? 네. 배우자 부모의 장례식 불참은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남편분이 계속 정신병 운운하시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를 찾아가 의사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의사는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소연 씨는 우울증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20년간 억압받던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이죠. 이는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였죠. 소연아, 오늘 어땠어? 변호사도 만나고 정신과 진단서도 받았어.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 잘했어.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끊임없는 움직임이 생명력 있게 느껴졌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이 또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으니까요. 부산 가정법원 앞.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었죠. 김미경 변호사가 제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소연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법원 조정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박은석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집에 가자. 이런 데서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조정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이혼 요구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으로서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실한 가장이라니. 장모님 돌아가신 날에 장례식장이 아닌 골프장을 간 사람이 말이죠. 김미경 변호사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녹취록, 시어머니와의 문자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 장례식 불참 관련 증거들이었죠. 조정위원이 녹취록을 읽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게도 안 먹을 된장찌개나 너 같은 년이 뭘 알아 같은 폭언 부분에서는 고개를 저었죠. 오민석 씨,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건 부부싸움 중에 한 말을 녹음한 거예요. 맥락이 있다고요.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조정위원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례식에 불참하신 것도 사실인가요? 병원 일이 있어서. 응급 환자가. 치과의 응급 환자요. 그것도 3일 내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박은석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김미경 변호사가 이어서 재산 분할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 분할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뭐, 1억?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해? 이 여자는 그냥 월급이나 타는 직원이었다고.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이요? 20년간 당신 병원 회계를 무료로 봐주고 직원 관리하고 세무 처리까지 했는데요. 내가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쓰면서 당신은 골프와 룸살롱에 돈을 썼고요. 뭐, 룸살롱.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미경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죠. 여기 보시면 오민석 씨가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 정기적으로 큰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반면 김소연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고요.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거부했고 저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부산에 내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위협이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민석이를 법정에 세우다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어머니, 은혜라뇨? 전 20년간 당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당신? 희생?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서 무슨 희생? 요즘 것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노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직장으로 찾아와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죠. 김소연, 나와. 당장 이혼 소송 취하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정신병자예요. 갱년기 우울증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 임원인정 전무님이 직접 나서서 남편을 내보냈죠. 선생님,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를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편이 쫓겨난 후 정 전무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 부장 괜찮아요? 힘든 일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까지 피해를 주게 됐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다 거쳐온 길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전무님의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죠. 하지만 남편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공통 지인들에게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소문을 퍼뜨렸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씨죠? 저는 오민석 원장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낯선 목소리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오 원장님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폭언과 성희롱이 일상이었죠.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증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병원에서 5년간 일하다 그만둔 간호사였고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를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직원들에게 한 폭언의 녹음, 성희롱적 발언의 메모,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직원들의 연락처까지.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다고 멍청한 년이라고 하시면서 차트를 집어던지셨어요. 그리고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이수진 씨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만 폭군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20년이나 참으셨다니. 저희는 못 참고 다 그만뒀거든요. 김미경 변호사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까지 드러났으니 사회적 신용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를 비롯한 전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남편의 병원 내 갑질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죠. 박은석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과 관계없는 관계 있습니다. 인격과 품성의 문제니까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조정위원도 이번에는 남편에게 불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민석 씨, 이 증언들이 사실입니까? 그건 직원 교육 차원에서 차트를 집어던지는 게 교육입니까? 궁지에 몰린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재산 분할 30%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50%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도 변함없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온 것입니다. 잠깐,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전현이 미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20년을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너 같은 년을 누가 데려갔겠어. 우리 민석이가 불쌍해서 걷어준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며 20년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에게 거둬진 건가요? 전 서울대 나온 회계사예요. 당신 아들 병원 회계 무료로 봐주고 세무 처리 다 해주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 대며 살았어요. 거둬준 게 아니라 제가 먹여 살린 거죠.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지며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어머니, 제 엄마 장례식 때 무릎 주사 맞으러 가셨죠. 사돈의 장례식보다 무릎 주사가 더 중요하셨나요? 그건 20년간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였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쫓겨나고 조정이 재개되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죠. 결국 세 번째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의 45% 분할과 위자료 8천만 원.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소연아. 돌아보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초라해 보이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미 20년 전에 끝났어야 했어요.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아니요. 당신은 당신을 반영해주는 거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등지고 뒤돌아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고 처음으로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니 소연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당신이 와야 해. 제발. 그 순간 1년 전 제가 했던 똑같은 말과 남편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거 참 안 됐네.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 VIP들이랑 약속이라 취소가 안 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상복 대신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부산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원 앞에서 김미경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소연 씨,
시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판사가 이혼을 선고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김소연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025년 봄, 지금 저는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에서 딸 지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죠. 마린시티의 화려함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입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아침 식탁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딸은 이혼 과정 내내 제 편이 되어주었죠. 엄마, 솔직히 나도 아빠랑 할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엄마가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 같아서 기뻐. 딸의 말에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웃음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20대 때보다 더 생기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혼 후 오히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초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죠. 주말이면 다이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소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맞아. 나도 내가 낯설어. 하지만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아.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병원은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도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일입니다. 창가에 놓인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엄마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죠. 엄마, 오늘도 잘 지낼게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제 눈치를 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딸이 불행한 걸 다 아셨던 거죠. 엄마의 마지막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거죠. 어제는 회사 후배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의 정서적 학대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해지는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찾는 거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권리가 있어. 후배를 보내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던 제 인생.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52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느끼신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